보러 갈게요. 817페이지 봅시다. 자, 근대교육의 보급에서는 학교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 2개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가 원산학사라고 하는 학교죠. 자,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근대적 사립학교가 원산학사죠. 자, 개항장 세 곳이 어디? 인천, 부산, 원산, 인천. 그 중에서 원산, 그러니까 개항장이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이 비교적 빨리 들어갔고 사람들이 그런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한테도 그런 거 가르쳐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 덕원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항장 근처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학교가 원산학사예요. 자, 최초의 근대적 사립교육기관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무예반, 문예반으로 나눠져요. 자, 원산학사는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이면서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문예라는 건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다는 뜻이고 무예반이라고 하는 건 뭘 가르쳤냐? 여기서는 무술을 가르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술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다. 딱 2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2개라는 건 전체 역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자, 그래서 무술교육, 참고 무술교육을 했던 학교가 딱 2개. 하나는 고구려 경당. 자, 경당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5세기 장소왕이 평양선도하고 나서 만든 거죠. 그래서 5세기에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원산학사. 자, 우리나라에서 무술교육을 따로 하는 학교는 없었다. 그런데 무술교육을 하는 학교가 딱 2개. 그래서 여기서는 무예반이 있었다는 거, 무술교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문학. 자, 동문학은 학교는 아니에요. 영어 학원, 말하자면 영어 강습소. 통역관을 양성해야 되니까 영어를 가르쳐야만 하고 그래서 이 영어 학원, 강습소를 차린 거죠. 그게 바로 동문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경공원. 자, 나중에 유경공원이 세워지면서 이 동문학은 유경공원으로 이제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건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즉, 얘는 나라에서 세운 것 중에 가장 근대에서 오래된 거고 가장 먼저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중에 가장 오래된 거, 근대에서 만들어진 사립학교 중에 오래된 거는 최초로 만들어진 건 원산학사. 그래서 사립학교, 관립학교. 자,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건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재를 육성하는 학교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든 거고 이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건 자, 보빙사라고 해서 미국에 우리 사절단 파견했었죠. 조미수 통상조약이 파견되면서 미국에서는 푸투라고 하는 이제 공사가 파견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사절단 민영익을 이제 위시로 해서 사절단들이 가서 이 근대 문물을 시찰을 하고 오는데 그리고 나서 학교를 세우자. 학교를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유경공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데려와서 교사로 초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헐버트 길모어 뭐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죠. 특히 이 중에서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첫째,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워싱턴에 특사로 파견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둘째, 헤이그 특사를 파견할 때 도움을 준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유경공원의 이제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삼인필지라고 하는 최초의 외국인이 쓴 교과서가 있어요. 세계 지리 같은 걸 설명하는 그런 삼인필지라고 하는 교과서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 헐버트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죠. 자, 그래서 유경공원 헐버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학교. 우리 제목만 한번 쭉 봅시다. 학교 이름. 자, 거기 보시면 개신교 선교사들의 학교가 배재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등. 다 근데 만들어진 시기를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언제쯤? 1880년대 한 후반 정도? 그쵸? 1880년대 정도? 주로 그때 많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언을 발표하죠. 그게 교육입국조서고요. 이 교육입국조서의 정신에 따라서 학교가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 한 장 넘기시면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많이 만들기도 해요. 특히 민족 지도자들이 만든 그 학교를 만들었던 시기는 애국계몽 운동 시기예요. 애국계몽 운동이 1905년부터 10년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만들었고, 아까 앞에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로 만들었을 때는 1880년대쯤. 그래서 시기는 약간 다르죠. 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보세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성학교 등등.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어요. 학교들이.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통. 그래서 주로 보성학교, 양전학교, 숙명, 서전, 서숙, 명동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국내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것을 골라라. 거기 보시면 서전, 서숙, 명동학교는 간도에 있는 학교죠. 얘는 우리 학교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문에 신흥학교가 신흥중학교, 뭐 신흥무관학교가 있다면 당연히 얘도 아니죠. 남만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 이 자료네 이렇게만 쭉 보지 마시고 이걸 한번 이렇게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만 또 구별해보면 이 중에서 신민회가 만든 학교는 어떤 걸까요? 특히 대성학교, 오산학교, 뭐 신흥학교도 신민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흥학교는 신민회가 만든 학교들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육운동 봅시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력을 키우면서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교육운동이나 언론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학회가 주로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거기 밑에 보시면 학회 설립이라고 돼 있고요. 학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교육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월보 같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잡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간행을 하기도 해요. 거기 보시면 학보가 발행되거나 아니면 학교가 설립되거나,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기호학회, 서북학회, 영남학회, 호남학회, 관동학회, 이런 학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제 탄압으로 갈까요? 자,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죠. 당연히 이런 교육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를 탄압하는, 거기 보시면 사립학교령이라든가 이런 또 법을 만들어서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탄압을 하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국학연구로 넘어갈까요? 국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와 관련된 또는 우리나라에 관한 그런 학문, 뭐 내용 이런 것들을 국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우리나라 국어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국학이라고 표현해요.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건, 항상 국학에서 강조되는 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이 국학 연구는 특히 알아둬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국학 연구 중에서 가로 2번 국사연구겠죠. 한국사 연구, 국사 연구 봅시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언제냐면 아직 국권피탈 전이기 때문에 이때, 그러니까 1905년 내외, 1905년 그 즈음부터 191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이때를 애국계몽운동 시기니까 계몽사학이라고 그래요. 이때 성립된 이 어떤 역사 연구 방식 이런 것들을 계몽사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근대 계몽사학의 성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요 시기, 딱 애국계몽운동 시기, 요 시기의 역사 연구의 흐름을 계몽사학이라고 하고, 그런 역사 연구의 이제 여러 가지 방향들, 방법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그럼 누가 주로 역사를 연구했냐?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신채호죠. 신채호. 자,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이때 등장했던 신채호, 박은식이 일제시대까지 쭉 연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2명, 박은식, 신채호예요. 그래서 무조건 박은식, 신채호인데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나중에 일제시대도 나오거든요. 1900년대를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그때의 업적하고 2개 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일단 신채호, 박은식 등의 요 애국계몽운동 시기에는
아무래도 계몽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외국의 흥망사나 아니면은 건국사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웅전기 이런 것들을 써서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민족운동의 어떤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자, 거기 보시면 민족영웅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 흥망사 보세요. 이런 것들이 주로 요 시기에 쓰여진 거구나.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계몽사학과 관련된 거구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의 대두로 내려가 볼까요? 자,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가장 발행 부수가 많았던 신문인데 이 신문에 논설을 연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논설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글이죠. 근데 이 독사신론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말 그대로 자, 우리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망했을지라도 뭐만 지키면 된다. 민족의 어떤 정신, 민족을 지키면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장하기 시작한 게 민족주의 사학이고 이 민족주의 사학이 나중에 일제시대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박은식이나 신채호의 역사 연구의 방향은 민족주의 사학이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마련한, 토대를 마련한 게 누구냐 또는 언제냐 물어보면 신채호의 독사신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계몽사학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 2명, 신채호, 박은식 2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신채호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이 아까 독사신론이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리고 거기 영웅전기 중에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이런 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영웅 전기문을 쓰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박은식은 양명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교 중에서도 양명학에 관련된 그런 글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연개소문전, 안중근전 이런 글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영웅과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침략을 받을 때는 외래의 침략을 받을 시기니까 이런 영웅전들을 좀 강조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조선광문회라고 하는 자, 박은식과 최남선이 조직한 요거는 고전 연구 단체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춘향전, 심정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고전들을 연구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조선광문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국어와 관련된 것들을 봅시다. 자, 국어에서는 국한문 혼용체가 쓰이기도 하죠. 국한문 혼용체가 그런 거예요. 한자로 단어를 쓰고 조사는 한글로 쓰고 이 이런 식으로 조사는 한글, 단어는 한자 이런 식으로 한자와 한문을 같이 쓰는 걸 국한문 혼용체라고 하는데 이 국한문 혼용체를 보급한 또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육일준. 우리 앞에서 육일준 하면 유학생, 그렇죠? 유학생, 전문 유학생. 그래서 요 일본 유학 갔다가 미국 유학 간 국비 유학생이죠. 그리고 이 사람 하면은 또 중립파론, 중립파론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국한문 혼용체 보급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문연구소가 설립돼요. 국문연구소는 대한제국 산하의 국어연구기관. 이건 이제 정부에서 만든 관청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국어연구기관이 여기 나오는 국문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언론, 신문이죠. 자, 신문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신문은 알아두자. 신문하고 종교, 여기선 지금 신문, 종교 체크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신문을 한번 봅시다. 자,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 만들어진 게 한성순보라고 하는 신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정부에서 만든 출판사가 어디였어요? 출판사 방문국,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그러니까 관보죠. 말하자면 나라에서 만든 신문. 그래서 관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이 한성순보고, 신문 이름이 한성순보잖아요. 순, 열흘에 한 번 나온다. 열흘 순자거든요. 그래서 10일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면서 순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순한문, 관보, 열흘에 한 번,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 신문이 한성순보라는 신문이죠. 자, 그런데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방문국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방문국의 인쇄 기계가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갑신정변 이후에는 이 신문이 중단된 거죠. 시험 문제 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게 지문이었어. 당연히 틀린 지문이었죠. 왜냐하면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같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그걸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는 없죠. 중단돼 버렸으니까. 기계가 불타버렸으니까. 그래서 한성순보는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중단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가 중단되고 이게 곧 몇 년 후에 다시 발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발행된 신문이 한성주보라는 신문이에요. 한성주보라는 신문.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은 823페이지에 잠깐 나와 있어요. 한성주보로 다시 개편되었다. 이렇게 그 표에 살짝 한 문장 나오죠. 한성주보로 개편이 돼서 나오고요. 한성주보는 상업적 광고를 최초로 실은 신문으로 알려져 있죠. 최초의 상업적 광고를 실었다. 그러니까 광고를 실은 거죠. 광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독립신문. 자, 독립신문은 서재필을 중심으로 만든 거고요. 우리가 독립협회 하면서 독립신문을 다룰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독립신문이 먼저냐 독립협회가 먼저냐 어떤 게 더 먼저 만들어져요? 신문이 먼저 만들어지죠. 신문이 1896년 4월에 간행이 되고 단체는 1896년 7월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문이 단체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헷갈리지 말라고 했던 게 독립협회의 기관지는 독립신문이 아니라는 거.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 소식지가 아니다.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 독립협회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기관지 아니다. 요거 기억하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민간 신문이에요.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고. 자, 그리고 독립신문에서 또 중요한 건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다는 거. 자, 영어로 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다는 거. 외국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신문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 보세요. 국한문 혼용체로 만들어졌고요. 황성신문에 장지연의 시리아방성대곡, 그때 발행인이었던 장지연의 시리아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이 실리게 되죠.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거에 저항하는 논설을 써서 여기다 싣게 되는데 그게 이 장지연의 시리아방성대곡이고요. 이 시리아방성대곡은 황성신문에 최초로 실린 후에 며칠 뒤에 대한매일신보에 똑같이 다시 실리게 돼요. 이 글이 너무 훌륭하다, 너무 대단하다라고 해서 대한매일신보에 그대로 다시 실리게 되기 때문에 황성신문은 최초로 실었다라고 여러분이 체크를 해놓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황성신문은 장지연의 시리아방성대곡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가장 발행 부수가 많았던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예요.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왜 이렇게 잘 나갔냐, 신문이. 자, 이 신문을 만든 사람이 발행인으로 참여한 게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델. 자, 영국인이 만든 신문이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믿고 마음대로 일본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을 믿고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조금 더 세게 비판하는 기사를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그 당시에 발행 부수가 제일 많이 보는 그런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보시면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운동, 국채보상운동 여기 다 참여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국신문, 주로 제국신문은 부녀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에요. 부녀자들의 신문이 제국신문. 여러분 오른쪽에 표에 나와요. 여기는 한번 보고 표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천도교회 만세보, 그 다음에 뭐 신한민보, 해조신문 등등.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일진의 기관지 등등에서 친일신문들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것도 지문으로. 자, 이인직이 만세보는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이 신문이 이인직에게 넘어가게 되죠. 이인직이 만세부를 인수해서 창간한 이완용의 내각 기관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인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완용이 만든 정부에 말하자면 만든 내각에 이제 선전하는 그런 신문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기관지라는 거 선전하는 신문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만든 신문이 대한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죠. 자, 그래서 만세보가 나중에 대한신문으로 바뀐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일본의 가장 눈엣 가시 같은 그런 신문이 뭐였을까요? 제일 꼴보기 싫은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겠죠. 제일 발행부수 많고 세게 비판하니까. 그래서 일제시대가 되자마자 대한매일신보를 총독부에서 인수를 해요. 말하자면 흡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총독부의 기관지로 활용을 해요. 제일 꼴보기 싫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런 신문들이 있었구나. 자, 823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다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한성순보, 한성주보,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그리고 황성신문, 매일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아까 제국신문은 주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 한글신문. 자, 그 다음에 가장 발행 부수가 많았던 게 대한매일신보. 거기 보시면 일본인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신문사 앞에다가. 그래서 가장 좀 항일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고, 그랬기 때문에 요 베델은 나중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추방 압력에 시달리기도 하죠. 자, 그게 바로 베델이란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만세보, 그리고 경향신문, 그래서 이런 신문들이 있다. 신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신문이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신문도 체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신문들은 뭐 독립신문, 한성순보, 당연히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등.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예와 종교의 세 경향 봅시다. 자, 문예, 문학. 자, 문학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는 걸로. 문학은 뭐 거기 보시면 신소설, 신체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신소설, 신체시 1900년부터 1910년대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우리나라 작가, 그리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업적이 좀 있는 잘 나가는 작가가 여기 나오는 이광수하고 최남선이에요. 그래서 이광수와 최남선은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쭉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작가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신소설, 신체시 이런 것들을 썼던 사람들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 번역 문학의 성행, 그리고 예술계의 변화 한번 쭉 볼까요?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설명을 따로 할 만한 게,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음악에서는 창가, 창가라고 해서 외국의 곡에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붙여 부르는 그런 창가가 유행을 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국가의 그 음이 다른 노래에 붙여서, 애국가의 가사를 다른 노래에 붙여서 부르기도 했었죠, 이때는. 자, 그 다음에 미술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극. 자, 연극에서는 우리가 체크할 게 하나 있네요. 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건물 하나 있죠. 여기가 원각사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그러니까 극장이에요. 그래서 신극을 공연하는 극장이 바로 원각사고, 원각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기가 중요하다. 아까 우리 건축에서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1908년에 만들어진 건물이 바로 원각사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서양식 연극하는 극장, 공연장, 원각사 1908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종교로 넘어갈까요? 자, 종교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천주교 봅시다. 천주교. 자, 천주교는 어느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포교가 허용되죠? 프랑스와 조프 통상조약 1886년에. 그래서 프랑스와의 조약이 좀 늦었던 이유가 바로 이 천주교 포교를 이거 허용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좀 미뤄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신문으로 보시면 경향신문이 천주교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민단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만주 지역으로 가서 무장투쟁에 또 앞장서게 되는 천주교와 관련된 단체가 의민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신교는 이제 교회죠, 지금으로 하면.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뭐 의료 활동이라거나 아까 뭐 알렌처럼, 아니면은 아까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죠.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천도교 갑시다. 자, 원래 천도교의 이름은 동학이었어요. 자, 그런데 동학이 이름이 바뀌었네. 이름을 왜 바꿨냐면 이 천주교에 침투하여, 천도교에 이제 동학에 침투하여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원래는 민족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를 친일적인 종교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 그런 식으로 종교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3대 교주인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아예 바꿔버렸죠. 그게 바로 천도교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3대 교주 손병희는 친일 그런 세력들을 내쫓고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천도교가 된 거고요. 지금도 천도교는 있어요. 네, 남아있어요. 천도교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만세보 이런 거 살펴보시고 그 다음 대종교로 갑시다. 자, 대종교는 나철 오기호가 만든 새로운 종교. 자, 그리고 이 나철 오기호가 만든 민족 종교인 대종교는 신으로 믿는 존재가 단군이었어요. 그래서 단군. 자,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 그리고 환인 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단군을 신으로 믿는 당연히 뭐 이게 제일 민족 종교죠. 뿌리를 강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했다. 그런데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를 했기 때문에 이 종교를 일본이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너무 탄압을 많이 받아서 이 종교는 교단 자체를 만주로, 간도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 간도 지역에 있는 동포들, 만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이 대부분 이 대종교 신자였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뿐만 아니라 무장투쟁에 또 앞장서게 되죠.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대종교 인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내려오시면 유교. 아까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면서 유학자인 사람이 누구? 박은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박은식은 유교를 한번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유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명학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양명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양명학을 강조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교. 자, 불교하면 또 이 사람 누구냐면 한용운이 있죠. 그래서 유교하면 박은식, 불교하면 한용운. 그래서 불교 유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 구신론,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재창되고 발전하기도 하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다시 종교가 정리가 돼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히 이 중에서 그러면 좀 많이 시험에 언급되는 종교가 뭐냐? 아무래도 민족 종교가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천도교하고 대종교, 천도교, 대종교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종교가 정리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천도교하고 대종교가 가장 많이 시험에 언급된다. 그래서 이 종교들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근대 사회를 정리를 쭉 한번 해봤어요. 자, 전에 근현대사는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고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첫 단원, 가장 내용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가장 시험에는 많이 나온다고 했죠. 요 안에, 이 내용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들어있고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사건만 한번 쭉 정리해 보셔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구나 알 수 있거든요. 뭐 이모군란부터 시작해서 각종 조약이라든가 뭐 갑신정변, 동학, 갑오개혁, 그리고 뭐 독립협회부터 시작해서 뭐 대한제국이라든가 애국개몽운동, 그 다음에 의병. 굉장히 개념이 많아요.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특히 이렇게 시기를 강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제 근현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순서도 잘 배열을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사건 개별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당연히 짧은 기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잘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일제시대. 여러분 제목은 민족의 독립운동이지만 이 시대는 일제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제시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20세기 전반의 세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20세기 전반에서는 1차 세계대전과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관련해서 뒤에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배경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바로 민족의 실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민족의 실현에서는 838페이지 8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역시 뭐부터 등장을 하게 되냐. 자, 1절 제목이 뭐냐면 국권 피탈이죠. 그런데 국권 피탈에 여기서 설명하는 건 다시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조약을 체결해서 나라를 뺏겼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권 피탈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국권 피탈은 과정, 즉 조약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조약의 순서 또는 조약의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한일 의정서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할까요?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요. 자, 청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됐죠? 당연히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 조선, 한국, 우리나라 있으면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여기 청나라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있었죠. 자, 그리고 일본이 있었어요. 뭐 물론 영국이나 아니면은 미국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사실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식민지로 만들어야겠다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고 뭐 관심은 좀 있었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식의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뭐 그냥 좀 소극적인 그런 관심이었고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럼 관심이 되게 많은 나라가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세 나라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제거된 나라가 어디? 청나라겠죠.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이미 제거가 된 거죠. 그러면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두 나라는 어디인 거예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가 청일전쟁 이후부터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대립을 하고 있다가 이때는 그래도 뭐 격렬한 대립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두 나라가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뭐 이 전쟁은 우리가 그 전에 청일전쟁에서 겪었던 거랑 비슷해요. 누가 누구를 기습 공격?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책에 나오는 용안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용안포 사건 나와 있죠. 자,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자, 여기다 써볼까요? 대한제국에서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국외 중립선언을 하게 돼요. 국외 중립선언을 하게 되죠. 자, 국외 중립선언이라고 하는 건 지금 되게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막 지금 일촉즉발의 막 위기야. 그래서 이런 약간 불안한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너네 만약에 전쟁할 거야? 그럼 우리는 중립?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한 거예요. 너네 전쟁할 거지? 그럼 우리는 아무 편도 안 들 거야. 너네 둘 다. 이렇게 중립선언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은 우리의 국외 중립선언을 딱 무시하고 새로 우리나라를 강요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 조약이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04년 2월에 전쟁이 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은 우리가 중립선언을 했잖아요. 이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체결한 거죠. 내용은 뭐였냐면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군용지 사용이에요. 즉 군사적으로 필요한 땅은 너네 나라 땅은 조선의 땅은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게 군용지 사용이죠. 뿐만 아니라 너네는 제3국이랑 조약도 체결하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내용이고요. 또 시설 개선 충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설 개선 충고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라 하면 너네 만들어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필요한 일제가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고 결국엔 그게 우리한테 뭐로 돌아왔을까요?
국채로 돌아온 거지. 빚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자, 이런 조약이 바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조약이고요. 자, 그리고 이 조약이 체결된 지 얼마 후에 다시 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조약이 체결돼요. 그 조약이 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이에요. 한일협정서가 체결되는데, 자, 이 조약은 1904년 8월에 체결됐고요. 자, 이때 일본인 고문이 파견돼요. 일본에 의한 고문이 파견된다. 자, 그래서 이때 파견된 고문이 하나는 재정 고문, 하나는 외교 고문 이렇게 파견돼요. 이때 파견된 고문이 그 앞에서 우리 화폐 정리 사업할 때 나왔던 그 사람. 누구? 메가타. 이게 메가타죠. 그래서 메가타가 이때 파견되고요. 자, 이 메가타는 나중에 아니죠. 곧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고,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된다. 자, 화폐 정리 사업이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스티븐스. 스티븐스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스티븐스가 우리나라로 파견돼서 우리나라에서 고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근무를 하다가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임기가 마쳐지고 임기가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 일본을 위한 연설 같은 걸 이제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로 연설의 내용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한테 되게 다양한 일이야, 조선한테. 이런 식의 연설을 막 여기저기서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스를 우리나라 노동자나 아니면 유학생들이 미국에 이미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스티븐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스티븐스를 저격하게 돼요. 이때 저격한 사람이 전명훈과 장인환이에요.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가 있었다. 자,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1908년에 전명훈과 장인환이 이 스티븐스를 총으로 저격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이 스티븐스의 일정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기차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같이 그 장소에 나타난 건 아니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우연히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두 명이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전명훈의 총은 불발이 되고, 말하자면 둘 중에 한 명이 총은 불발이 되고, 결국에는 가서 스티븐스랑 이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장인환의 총이 발사가 되면서 한 발은 한 명한테 맞고, 장인환한테 맞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명훈한테 맞고, 그리고 나머지는 스티븐스한테 맞게 돼요. 그래서 스티븐스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제 며칠 후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깨에 총을 맞았으니까 그 사람도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스티븐스를 사살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1908년에 의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중근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한 게 1909년이거든요. 그래서 요 전에 스티븐스 이 두 사람을 안중근이랑 만나서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죠. 자, 어쨌든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가 이거 뒤에 다시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스티븐스까지, 이게 이제 고문.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본인과 미국인의 고문이 파견된 게 바로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이고, 이거를 우리는 고문정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1차 한일협약 체결. 자, 그리고 나서 요 뒤에는 열강의 묵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가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인데, 자, 아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라고 했었냐면 청러시아. 그런데 지금 경쟁 상대 일본한테는 러시아만 남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에 소극적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미국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그 나라들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즉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조약을 체결해서 이 나라들로부터는 인정. 너네가 조선 차지해도 돼. 이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게 열강의 묵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열강의 묵인, 즉 영국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는데, 먼저 체결한 조약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체결되죠. 자, 그러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자, 딱 보니까 누구랑 누구랑 체결한 거예요. 가스라면 일본이겠고 테프트는 미국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거고요. 내용은 뭐 우리가 굳이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어떤 식의 내용이냐. 자, 이때 당시에 미국의 식민지가 필리핀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에. 이 필리핀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무런 의도가 없다. 침략의 의도가 없다. 그 대신 조선에 대한 일본의 권위는 인정해 줄게. 이런 게 이제 서로 식민지 딱 안전하게 딱 나눠 갖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 조약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일본에게, 아니 미국에게 우리 앞에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될 때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도와주겠다 이런 조약이었죠. 말하자면 서로 도와주겠다. 그런 거중조정의 조항을 믿고 우리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특사를 파견해요. 아까 그 유경공원의 선생이었던 헐버트를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을 만날 수조차 없었어요. 아예 상대를 안 해줬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은 이미 일본과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미리학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거중조정의 조항을 사실 누가 먼저 깬 거다. 미국이 먼저 가스라 테프트 미리학을 통해서 깬 거다, 조약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가스라 테프트 미리학.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국과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제2차 영일동맹이에요.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된다. 자, 제2차 영일동맹은 1905년 8월에 당연히 영국하고 일본 사이에, 자, 제1차 영일동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1902년에 체결이 됐었고요. 그 뒤로 다시 2차 영일동맹이 체결돼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영국하고 일본이 서로 식민지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는 거죠. 영국은 이때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식민지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고 서로 인정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돼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다. 자,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러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했냐? 일본이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나서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내용은 뻔하겠죠. 러시아가 조선을 포기했겠지, 당연히. 예, 다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권한들을 다 누구한테 넘기는, 일본에게 넘기는 그런 조약이 체결돼요. 그게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미리학,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요 순서대로 조약이 체결되죠. 순서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강의 묵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체결된 조약이 뭐냐? 이제 여기 열강의 묵인까지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식민지로 삼아가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을사조약이라고 알고 있고,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압력에 의해서 윽박질러서 조약을 체결된 거니까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을사늑약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제2차 한일 협약이에요. 앞에서 1차 한일 협약에서 고문 정치가 있었고 여기에서 제2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되죠. 이게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자, 그러면 을사조약의 내용이 뭐냐? 자, 을사조약의 내용은, 자, 을사조약은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되죠. 자, 외교권이 박탈됐다. 그러니까 일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외교권 박탈이고, 이렇게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우리나라는 보호국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보호국이 된 거죠. 사실 외교권이 없다는 건 나라로서의 역할이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1910년 국권 피탈부터를 무조건 일제시대로 보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제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1905년부터를 일제시대로 보기도 해요. 우리는 좀 그렇겠죠? 우리는 너무 일찍 일제시대가 되는 게 좀 그러니까. 자, 어쨌든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건 보호국으로 전락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교권을 우리가 행사를 못하면
일본이 누군가를 외교권을 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통감이에요.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게 되죠. 이때 통감부는, 즉 통감은, 이때 파견된 통감은 외교적인 문제만 담당을 한다라고 조약에는 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부임한, 파견된 사람이 여러분 안중근과 관련된 그 사람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을 당하죠. 그 사람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파견이 되죠. 자, 그래서 일사조약이 체결되고요. 을사조약은 사실 고종이 직접 사인을 안 했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고종이 직접 사인을 안 했고 을사오적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조약에 대한 저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체결한 조약 마저 봅시다. 이렇게 을사조약을 체결한 뒤에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조약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항 중에 고종이 했던 방법 중에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이그로 특사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일본이 알게 됐죠. 그래서 고종은 강제로 왕의 자리에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을사조약의 여러 가지 저항 중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해요. 고종의 강제 퇴위. 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이제 순종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한일 신협약이에요. 한일 신협약. 자, 다른 말로 하면 정민연이었기 때문에 정미 7조약, 정미 7조약이 체결되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돼요. 자, 그러면 한일 신협약의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자, 한일 신협약은 통감의 권한을 강화해요. 앞에서 통감, 즉 통감부를 설치할 때의 통감은 뭐만 담당한다고 했냐면 외교 업무만 담당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통감의 권한이 강화돼요. 그래서 자, 통감이 뭘 할 수 있고, 이것도 통감이 할 수 있고, 통감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또한 통감이 추천한 인물을 일본인 이 우리나라 조정의 정부의 관리로 등용한다,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차관 정치라고 하기도 해요. 자, 차관이라고 하는 건 장관 밑에 차관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일본인으로 쫙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는 뭐 내정 간섭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여기는 내정 장악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내정을 장악하게 된 게 바로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죠. 사실 을사조약에서는 이 통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감부를 설치한다 뭐 이 정도 언급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사료에서 통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언급되는 조약이 한일 신협약이에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지워야 되겠네. 한일 신협약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뺏긴 거 봅시다. 저 한일 신협약의 부속 조약에 군대 해산과 관련된 조항이 있었어요. 너네 돈 없지? 재정 부족하지? 군대를 없애버리자. 자, 그래서 군대 해산. 군대 해산이 1907년에 자, 이 군대를 해산당할 때도 우리나라 군대가 곱게 해산당하진 않았겠죠. 박승환이라고 하는 시위대 대대장이 자결을 하게 되면서 이 군인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해서 일본군과 함께 시가전을 벌이기도 해요. 시내에서 막 싸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일본의 열세, 일본의 우리가 이제 전술이나 무기나 이런 게 열세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의병으로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슨 의병? 정미의병. 그게 요 의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후각서. 기후각서는 사법권 박탈. 그 다음에 유월각서. 유월각서는 경찰권 박탈. 경찰권 박탈.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국권 피탈. 자, 국권을 결국에는 빼앗기게 되죠. 1910년 8월 29일
조약은 22일 날 체결되고 29일 날 이제 통과가 되는 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10년 8월 29일에 자, 한일 병합 조약이 통과가 되죠. 체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에게 영구히 조약에 보면 영구히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국권이 피탈되는 이런 과정이죠. 자, 조약만 한번 체결해 보시면 체결을 한번 해보면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여기서는 고문을 파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을사조약. 을사조약이 체결되죠. 을사조약에서는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거, 통감부 설치. 자, 그리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그래서 한일 신협약으로 우리가 차관 정치, 차관이 임명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군대 해산, 기후각서, 기후각서로는 사법권 강탈, 경찰권 박탈, 그리고 마지막에 국권 피탈. 자, 그래서 뭘 빼앗겼는지 순서대로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조약. 특히 조약에서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순서. 연도별로 돼 있으니까 내용과 순서가 시험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용과 순서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839페이지부터 쭉 조약의 내용이 책의 사료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료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842페이지. 842페이지에 을사조약, 을사늑약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한일 신협약, 그리고 군대 해산 등등. 자, 그리고 중간에 8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애국개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 칠판에 쓰진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자, 보안법, 학회령, 신문지법, 뭐 출판법 등등. 그래서 이때 이 악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법들로 애국개몽운동을 탄압하게 되죠. 한 장 넘기시면 4대 악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후각서, 그리고 경찰권 박탈, 그리고 항일병합조약. 항일병합조약이 체결될 때 그냥 무조건 국권 피탈 이게 아니고요. 일진회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일진회를 통해서 청원운동을 한 거예요. 제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청원운동을 한 거고, 자, 그런 뭐 요식행위죠.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볼까요? 자, 나라가 망했는데 죽는 선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결한 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황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숙이라든가, 특히 여러분이 황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앞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자결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민영환, 조병세 이런 분들이 자결했고, 여기서는 황현, 그 다음에 안숙 이런 분들이 자결을 하게 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항일병합조약과 그 다음에 황현의 절명시. 절명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유언처럼 이 죽기 전에 쓴 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진이 너무 조그만한데 경복궁 근정전에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일장기가 이렇게 쫙 걸려져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국권 피탈 과정이 다시 한번 정리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권을 피탈 당한 과정, 나라를 뺏긴 과정이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일제시대 통치 방식으로 민족의 순환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